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몸이 좀 무겁거나 피곤하다 싶을 때 혹시 내 몸에 독소가 쌓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인지 레몬 디톡스부터 시작해서요. 온갖 해독 주스, 장 청소까지 정말 많은 디톡스 방법들이 눈에 띄어요. 네, 그렇죠. 뭔가 이것만 하면 당장이라도 몸이 막 가뿐해질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들고요.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좀 개선해 볼까? 아니면 체중 관리 목적으로 소위 디톡스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네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광고 같은 데서 말하는 독소가 정확히 뭘까? 그리고 우리 몸은 원래 어떻게 해독을 하고 있는 걸까? 또 시중에 넘쳐나는 방법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효과가 있긴 한 걸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 기사, 연구 논문, 심지어 직접 체험하신 분들 이야기까지 이걸 바탕으로 이 디톡스의 실체를 좀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또 뭐가 좀 과장된 오해인지 핵심만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이 독소라는 말 자체가 좀 애매하게 들리거든요. 디톡스 얘기할 때 흔히 말하는 그 독소, 정확히 뭔가요? 네, 일상적으로는 피로감이나 피부 문제, 아니면 소화불량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는 몸속 노폐물이나 좀 불필요한 물질들, 이걸 넓게 독소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죠. 그냥 안 좋은 것들. 정상적인 식단에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화학 물질, 이걸 외인성 물질, 영어로는 xenobiotics라고 하는데 이걸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인성 물질이요? 네, 여기에는 우리가 먹는 약도 포함될 수 있고요. 환경 오염 물질, 중금속, 식품 첨가물, 심지어 자연에 존재하는 특정 독소, 곰팡이 독소 같은 거요. 이런 것까지 매우 다양하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몸에 없던 건데 밖에서 들어와서 해가 될 수도 있는 물질들이군요. 그럼 우리 몸은 이런 외인성 물질이나 아니면 몸 안에서 생긴 노폐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만히 둔다고 저절로 없어지진 않을 텐데요. 다행히 우리 몸에는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자체 해독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연코 간이 있죠. 간이요? 역시 간이군요. 네, 간은 크게 세 단계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독소를 처리하는데요. 세 단계나요? 네, 1단계는 간세포 안에 있는 특정 효소들, 특히 사이토크롬 P550라는 효소 군단이 있어요. 이게 마치 분자 가위처럼 작용해서 독성 물질의 화학 구조를 바꿔요. 다음 단계에서 처리하기 좀 더 쉬운 형태로 변형시키는 거죠. 오. 그리고 2단계에서는 이렇게 1단계에서 변형된 물질에다가 우리 몸 안에 다른 물질, 예를 들면 글루타치온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걸 마치 꼬리표처럼 딱 붙여요. 꼬리표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독성 물질이 물에 잘 녹는 형태, 즉 수용성으로 바뀌게 되고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3단계는 이 해독 과정, 특히 1단계에서 좀 반응성이 높은 해로운 중간 물질이 잠시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 몸의 항산화 시스템이 이걸 막아줘요.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그렇군요. 항산화도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간에서 처리 과정을 거친 노폐물과 독소는 주로 신장, 즉 콩팥을 통해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고요. 일부는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소변, 대변으로. 네. 그리고 피부의 땀이나 폐 호흡을 통해서도 아주 적은 양이지만 배출이 되고요. 림프 시스템 역시 조직 사이에 있는 노폐물을 걷어들이고 면역 반응에도 관여하면서 전반적인 정화작용에 기여를 하죠. 와, 듣고 보니 우리 몸 안에 정말 대단한 자체 정화 시스템, 뭐랄까, 해독 공장이 이미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놀랍죠. 그런데 그렇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디톡스 제품이나 방법들은 뭔가요? 해독 주스 마시기, 특정 음식만 먹기, 단식하기, 아니면 부항 뜨기, 괄사 마사지, 림프 마사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우리 몸의 이 자연적인 시스템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유행하는 많은 상업적인 디톡스 방법들은 그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고요? 네.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디톡스 주스나 특정 식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거 저희가 본 자료 중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직접 미나리,
해독 주스, 그리고 소위 아이돌몰이라는 걸 마시면서 간 수치 변화를 추적한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네, 있었죠. 흥미롭게도 미나리나 채소 주스 마셨을 때는 간 수치가 오히려 좀 낮아졌는데 그 아이돌물 마시고 운동을 같이 했을 때는 간 수치가 확 뛰었어요. 이게 좀 의외였거든요. 네, 그 실험 결과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점을 던져주죠. 우선 미나리 같은 경우 페르시카린이라는 성분이 있고요. 특정 채소들, 양배추, 마늘, 강황 이런 것들에도 간 기능을 보호하거나 해독 과정의 특정 단계를 돕는 성분, 예를 들어 알리신이나 커큐민 같은 게 들어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아까 간에 좋은 식품으로도 언급됐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런 식품 몇 가지 먹는다고 해서 몸 전체의 그 복잡한 해독 시스템이 극적으로 클렌징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스로 만들 경우에요. 식이섬유가 파괴되거나 좀 줄어들고 과일이 많이 들어갔다면 당분 섭취가 생각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요. 식이섬유 손실이당 당분.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돌물 섭취 후에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한 거는 음료 자체의 독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같이 했던 과도한 운동으로 인해서 근육세포가 손상되면서 근육 안에 있던 효소, ALT 같은 게 혈액으로 나와서 수치가 높게 측정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ALT는 간에도 있지만 근육에도 많거든요. 운동 때문에 근육에서 나온 걸 수도 있군요. 네, 그럴 확률이 높죠. 또 많은 디톡스 제품들은 정식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FDA 승인 같은 걸 받지 않은 경우가 많고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경우도 많아서 장기간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특정 식품 성분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그것만으로 디톡스 완료 이렇게는 말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럼 단식이나 아주 극단적인 절식을 기반으로 한 디톡스는 어떤가요? 예를 들어 레몬 디톡스처럼 며칠간 물, 레몬즙, 약간의 시럽, 고춧가루만 먹는 방식이요? 네, 그런 거 있죠. 자료에 나온 사례들 보면 이걸 하거나 다른 해독 제품만 먹으면서 거의 굶다시피 한 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체중이 줄거나 화장실 자주 가는 변화는 있었지만 결국 근육량 감소, 영양 불균형, 위장장애, 심한 어지럼증 겪고 심지어 간 수치가 오르거나 요요 현상을 심하게 겪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그 사례들이 극단적 절식 기반 디톡스의 함정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며칠 굶으면 당연히 체중은 빠지겠죠. 네. 하지만 이때 빠지는 건 지방보다는 수분, 그리고 안타깝게도 근육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칼로리 섭취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기초대사량을 확 낮춰버려요. 기초대사량이요? 네. 이게 결국 다이어트 끝나고 조금만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는 그 소위 요요 현상에 취약한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휴. 더 중요한 건 에너지가 부족하면 우리 몸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써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 말고도 혈당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육이 혈당 조절도 하는군요. 그렇죠. 근육량이 줄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오히려 혈당 스파이크 같은 걸로 인한 당독소가 몸에 더 쌓이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헐, 오히려 독소가 쌓인다니? 네. 그리고 레몬 디톡스 같은 경우 빈속에 강한 산성인 레몬즙이랑 자극적인 고춧가루를 먹는 건 위 점막이나 장에 큰 부담을 줘서 소화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위험이 아주 크죠. 듣기만 해도 속이 좀 쓰린 느낌인데요. 그럼 물리적인 방법인 부항이나 괄사, 림프 마사지는 어떤가요? 이것들도 독소 배출에 효과 있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아까 그 최윤진 씨 사례처럼 4년간 다양한 디톡스 시도했지만 효과가 못 본 경우도 있었고요. 특히 부항 뜨고 나서 생기는 그 검은 붉은 자국 있잖아요. 그거 독소 빠져나온 징후라고 믿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오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항 시술 후에 피부에 생기는 그 검은 붉은 자국은요, 몸속 독소가 피부 밖으로 빠져나온 게 아니라 압력 때문에 피부 아래 미세 혈관들이 터져서 생긴 멍입니다. 멍이라고요? 네, 그냥 멍이에요. 부항이 일시적으로 혈액순환을 좀 촉진하거나 근육 이완 효과를 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몸속 독소를 직접 제거하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위생적이지 않은 시술이나 너무 강한 압력은 물집, 피부 감염, 염증을 유발해서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림프 마사지는 림프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노폐물 배출을 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아주 부드럽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요? 네. 겨드랑이, 쇄골 주변, 서외부,
그러니까 사타구니 같은 주요 림프절이 모여있는 부위를 세게 누르거나 문지르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오히려 림프관이 압력 때문에 수축하거나 막힐 수도 있고요. 만약 혈관 안에 혈전, 피떡 같은 게 있는 경우에 마사지로 그게 떨어져 나와서 혈관을 막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와, 위험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림프 마사지는 피부를 그냥 가볍게 쓸어주거나 톡톡 두드리는 정도의 아주 약한 압력으로 림프액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서 부드럽게 해야 안전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디톡스 방법들이 기대와는 달리 효과가 미미하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의 이 자연적인 해독 시스템을 건강하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제대로 효과가 입증된 좀 현실적인 방법들이 분명 있겠죠. 네,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방법들은 뭐 값비싼 제품이나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길입니다. 아, 생활 습관이요. 네,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우리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을 돕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아까 간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뭐 부추, 양배추, 마늘, 강황, 사과 이런 거 언급됐었죠. 그리고 자료 보니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구화검 가수분해물, GGPH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보충제가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중금속 배출,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네, 맞아요. 식이섬유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변비를 예방하는 건 기본이고요. 장 속에서 유해 물질이나 과도한 콜레스테롤, 중금속 같은 걸 흡착해서 변이랑 같이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아, 흡착해서 내보내는군요. 네,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좀 완만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식이섬유는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 프로바이오틱스의 좋은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거든요. 유익균의 바보군요. 그렇죠. 건강한 장내 환경은 전신 건강이랑 면역력 유지에 필수적이죠. 그래서 다양한 채소나 통곡물 같은 걸 통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기본이고요. 필요하다면 프락토올리고당이나 아까 말씀하신 구화검 가수분해물, GGPH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성분을 보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다만 권장량 보통 하루 3에서 8g 정도인데 이걸 지키는 게 중요하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뭐든 적당히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간 기능을 돕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어떤 자료에서는 저녁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 식사 사이에 한 12시간 정도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게 세포가 스스로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 포식 작용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해요. 12시간 공복이요? 해볼 만한데요? 네. 둘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얘기 같지만 그만큼 중요해요. 그렇죠. 아까 체중에 맞는 물 섭취량 계산법도 있었고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도 중요하다고 했었죠? 맞습니다. 물은 신장에서 혈액성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혈액이나 림프액 순환을 돕고 땀이나 호흡을 통한 노폐물 배출에도 필수적이죠. 우리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자연 정화 시스템을 크게 지원하는 셈이에요. 물 마시는 습관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네요. 네. 셋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아, 아까 어떤 전문가분이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디톡스 방법이라고 단언하셨던 거 기억나요? 근력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 2.1 비율로 꾸준히 해서 건강 찾은 사례도 있었고요. 네. 운동은 여러 면에서 해독에 도움을 주죠. 직접적으로는 혈액과 림프 순환을 촉진하고 땀을 통해서 일부 노폐물을 배출하게 하고요. 특히 운동 시작하고 한 20에서 30분 정도 지나면 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이 더 활발해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건 찜질방에서 그냥 온도 높아서 흘리는 땀이랑은 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하고요. 오, 운동땀이 다르군요. 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서 기초대사율을 높이고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고요.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고 심폐기능을 강화하고 장 운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죠.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정적인 운동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운동은 과도한 운동 시 생길 수 있는 활성산소를 줄이고 몸의 항산화 효소 능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요. 근력, 유산소, 스트레칭 다 좋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의 독소 역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죠. 네, 생각중지 훈련이라는 구체적인 방법도 소개됐었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트리고 소화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서 결과적으로 해독 시스템의 효율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 생각 중지 훈련이라는 건 하루 10분 정도 의식적으로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는 생각의 흐름을 딱 멈추는 연습인데요. 생각을 멈추는 연습이요? 네, 조용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특정 신호, 예를 들어 속으로 멈춰 하고 외치는 거죠. 그러고 나서 10분간 의식적으로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하는 방식이에요. 꾸준히 연습하면 과도한 생각이나 걱정에서 좀 벗어나서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시도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까 우리 몸이 스스로 해독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외인성 물질이라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심지어 관련 자료 보니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유방암 치료에 쓰는 타목시펜 같은 물질이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약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독성이 있는데 어떻게 약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좀 혼란스러운데요? 아주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그 외인성 물질의 독성을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체내 흡수와 배설의 딜레마예요. 대부분의 외인성 물질이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려면 세포막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세포막은 주로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질이 이걸 통과하려면 기름하고 친한 성질, 즉 지용성을 띄어야 유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되려면 주로 수용액 상태인 소변이나 담즙을 통해 나가야 하니까 물하고 친한 성질, 즉 수용성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들어올 때랑 나갈 때 필요한 성질이 반대네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특히 간은 이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바꾸는 과정, 즉 생체 전환 바이오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합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설명드린 간 해독 과정의 1단계, 화학 구조 변경, 그리고 2단계, 꼬리표 붙이기의 핵심 역할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점, 생체 전환의 양면성이 등장합니다. 이 생체 전환 과정 중에요. 원래는 비교적 안정적이거나 독성이 약했던 물질이 오히려 화학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높은 활성 중간 대사체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활성 중간 대사체요? 네, 이 활성 중간 대사체는 마치 작은 불똥처럼 주변의 중요한 생체 물질, 예를 들면 DNA나 단백질 같은 데 달라붙어서 손상을 입힐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독성이 나타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즉, 몸 밖으로 잘 내보내려고 물질 구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더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는 뭐랄까 역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독을 하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물질이 잠깐 생겨날 수도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한데요. 그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성분이 어떻게 약으로 쓰일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 핵심 원리인 용량과 기간의 중요성과 연결됩니다. 독성학에는 모든 물질은 양이 독을 결정한다. Dose makes the poison이라는 아주 유명한 원칙이 있어요. 양이 독을 결정한다. 네, 에스트로겐이나 타목시펜 같은 물질이 1급 발암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약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용량과 기간 동안 사용했을 때 암 발생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지, 그리고 어떤 용량 범위 내에서는 부작용 위험보다 치료를 통해 얻는 이득, 예를 들면 유방암 재발 방지 같은 이득이 훨씬 더 큰지에 대한 방대한 연구 결과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 결과가 있군요. 그렇죠. 즉, 해당 물질의 잠재적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그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된 용량과 사용 기간 내에서 전문가의 관리하에 사용하는 거예요. 무조건 나쁜 물질이라고 피하는 게 아니라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면서 이용하는 거죠.
와, 오늘 디톡스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화려한 광고나 단기적인 유행에 혹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해독 능력을 신뢰하고 이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꾸준히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결국 답은 기본적인 건강관리로 돌아가는 거죠.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재료 중심의 균형 잡힌 식단, 특히 장 건강과 노폐물 배출에 중요한 식이섬유 섭취, 우리 몸의 모든 화학 반응과 운반 과정에 필수적인 충분한 수분 보충, 네, 물 마시기. 그리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유지하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꾸준하고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시스템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비싼 돈 들여서 특별한 제품 찾거나 몸을 막 혹사시키는 극단적인 방법 시도하기보다 그냥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을 지키는 힘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정화하고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외부에서 인위적인 디톡스를 주입하려고 하기보다는 가공식품이나 환경 유해 물질 같은 불필요한 외부 물질의 섭취나 노출을 가능한 한 줄이고요. 우리 몸의 자연적인 정화 시스템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가꾸어 나가시는데 실질적인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몸이 가진 이 놀라운 해독 능력을 돕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좋으니 어떤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물 한 잔 더 마시게, 오늘 저녁 식사에 채소 한 접시 추가하기, 점심 식사 후에 10분 산책하기, 이런 것처럼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